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경기를 해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저는 평소에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축구 팬입니다. 비행만큼 축구를 좋아하게 된 한국인 승무원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축구 팬이 되었습니다. 도하에서 지내며 무료한 시간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한국 경기를 응원하며 축구를 직관하는 재미에 빠졌고 이후에도 축구 경기를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모두가 아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지금 유럽에서 활약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응원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던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정말 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의 축구 경기가 6월 11일에 열리게 되어 너무나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에 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6일 동안의 휴일이라 경기가 없어도 한국에 가려고 했지만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경기를 직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티켓 예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보며 티켓 예매하는 방법도 정독하며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경기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날 저는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티켓 오픈 시간은 오후 1시였지만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기다렸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시차는 6시간인데 한국이 카타르보다 6시간 앞서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보다는 예매가 우선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상태를 몇 번이고 점검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티켓 예매 사이트가 서버 다운될까봐 모바일 핫스팟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후 12시 55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머리도 어질어질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드디어 4, 5분 남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어서 서로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새로 고친 버튼을 연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수강 신청하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했죠. 티켓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제 앞에 대기가 2,000명이 넘더군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접속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좌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좌석을 클릭하고 결제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숨을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갑자기 사이트가 느려지면서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대로 실패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결제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뜬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마침내 티켓 예매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며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했더니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 티켓 예매에 성공해서 6월 11일에 함께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날 우리는 경기장에 도착해서 열정적인 한국 팬들과 함께 응원할 생각에 너무나 들떴어요. 응원 도구도 준비하고 한국팀 유니폼도 맞춰 입고 갈 예정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가게 되는 날이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건 아실 텐데요. 제가 도하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2년 반이 되어 가네요. 낯선 땅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쌓는 것은 즐겁지만 가끔씩 한국이 너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추운 겨울이 되면 뜨끈한 떡볶이와 오뎅 국물이 생각나서 마음이 헛헛해지곤 해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비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유독 피곤했던 그날 도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온 메시지 하나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승무원 생활하느라 고생 많지? 이번 휴가 때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를 수 있으면 좋겠어. 가족들이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드디어 휴가가 시작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반겨주는 따뜻한 밥상과 가족들의 미소에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승무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생명을 전공했기에 아버지는 제가 승무원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4년제 이공계열을 졸업한 후 국제기관에서 인턴까지 하고 온 이력으로 승무원을 꿈꾸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항사야말로 가장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일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국적 동료와 함께 일하는 기관 1위가 UN 2위가 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한 번에 합격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머니의 걱정과 멀쩡한 4년제 대학 나와서 취직 잘 되는 이공계 졸업하고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아버지의 한탄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꿈이라고 생각하며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싱가포르 항공사에서 떨어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타가 온다고 하죠. 정말 승무원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력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카타르 항공에서 인비가 왔습니다. 인비는 항공사에서 지원받은 서류를 보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호텔로 면접을 오라는 초대장 같은 것인데요. 지원 후 한 달 반이나 지나서 온 연락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전에 아일랜드에서 워크인 인터뷰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하러 아일랜드까지 날아가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만 열리는 기회를 기다리기에는 저는 너무 절박했고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터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워크인 인터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면접 당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면접관들 중 한 명은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면접관 한 명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느낌이 왔습니다. 아, 탈락이겠구나. 첫 단계에서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제가 탈락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날 면접 본 한국인들은 전부 탈락했는데 저보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루밍도 제대로 안 된 중국 여자가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면접장에서 만난 다른 지원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전에 한국인을 너무 많이 채용해서 이번엔 국적만 보고 탈락시켰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첫 단계는 통과할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니 억울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멀리 아일랜드까지 날아가서 참여한 인터뷰인데 정말 아쉬웠죠. 제가 합격한 인터뷰는 바로 한국, 부산에서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다들 한국에서 인터뷰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의 여유로운 오픈데이도 떨어졌는데 서류를 미리 걸러 인비를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이 오픈데이는 경쟁도 더 치열하고 합격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았거든요. 낮은 확률에 기대했다가 떨어지면 더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부산으로 향하기로 하였고 대신 너무 기대하면 안 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을 보려고 했습니다. 항상 면접 때 입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챙기고 화장품과 구두까지 챙겼죠. 기대를 안 하자고 마음먹으니 평소보다 떨리지 않고 조금은 여유가 생기더군요. 면접자들은 아침부터 계속되는 면접에 지쳐 보였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활짝 웃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짧은 질문 3가지였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쌓은 인터뷰 실력이 발휘가 된 걸까요? 감사하게도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합격 소식을 전할 때 어찌나 눈물이 차오르던지 감정을 추스르느라 힘들었답니다. 아빠에게는 이야기도 전하지 못했어요. 최종 합격해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다음 면접을 바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세계 최고의 항공사답게 채용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는데요. 심리학자 리크루터까지 있었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영어를 꽤나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영어 테스트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제가 틀린 문법 문제와 실수한 문제들이 생각나서 이번에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호가 호명되면 탈락이었고 번호가 불리지 않으면 남아서 다음 면접 과정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제 번호가 불리지 않고 지나가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파이널 인터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그루밍을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맑고 단정한 피부, 유니폼 상태, 헤어와 메이크업, 시계와 귀걸이, 구두 청결 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이 그루밍인데요. 잘 다려진 유니폼의 단정한 헤어와 메이크업, 깨끗한 구두가 마음가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승무원이라는 직업과 손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종일 긴장된 면접 과정에 배고프고 지쳐갔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지원자가 고구마 말랭이를 건네었습니다. 같이 면접 준비하고 있으면 경쟁자인데도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다니 역시 한국인의 정은 정말 남달라요. 정 넘치고 착한 심성의 그 친구에게 면접이 끝나고 밀면을 대접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합격했는데요. 지금도 그때 인터뷰 끝나고 먹은 밀면을 이야기하며 추억을 나눕니다. 서울로 돌아와 합격 소식을 전해줄 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받은 합격 메일. 전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외항사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카타르로 날아갔고 숙소를 배정받았는데요. 제 룸메이트는 신디라는 친구였습니다. 처음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친구가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겨드랑이 제모도 하지 않아서 방에 있을 때마다 냄새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씻지 않는 중국인이 있더군요. 정말이지 말로만 듣던 잘 씻지 않는 중국인이 하필 제 룸메이트라니요. 머리는 이틀 동안 안 감아서 떡진 채로 지내고 겨드랑이 제모도 안 하는,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난 중국인은 이전에 편견이라고 생각했던 안 씻고 안 밀고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다른 그런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서로 위생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나도 샤워 자주 하고 너도 자주 씻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그 친구가 나 자연스러운 게 좋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선풍기와 향초를 방 안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친구가 향초에 불을 붙여놓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린 겁니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 친구와는 하루하루가 서바이벌이었어요. 냄새 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더군요. 그래도 이 친구의 장점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무척 재미있게 잘하는 것이었어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은 언제 이야기 들어도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전 혹한기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인들이나 할 법한 혹한기 훈련을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왜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죠. 치열한 항공사 입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훈련을 하고 자세 교정 및 정신 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 과연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신도 했었다면서 항공기 테러나 비행기 추락과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강한 용기를 가져야 응급 환자도 조치할 수 있고 위급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 공항 내부와 같은 기내 실습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대처 훈련을 하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습득하거든요. 실제로 난감한 상황들이 비행을 하다 보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국제선의 경우 등급 좌석에 서비스 음료로 맥주나 와인, 위스키 등이 제공되는데요. 운항 중인 항공기는 고도가 높아 평소보다 더 빨리 술에 취하는데요. 승객들은 평소 주량을 생각해 과도하게 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베이징 노선 비행을 할 때 계속해서 술을 요구하는 중국 승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술의 양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죠.
자기가 엄청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며 말이죠. 이런 진상 승객은 정말 피하고 싶지만 가끔은 안타까운 승객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인데요. 어른들이 여행에 대한 설레임에 가득 찬 것과 대비해 아이들은 비행기의 엔진 소리와 높은 고도로 인한 변화에 힘들어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이를 달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잘 달래지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죠. 하루는 신디가 무척 피곤한 표정으로 숙소에 들어와 정말 힘든 비행이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내에서 아이가 울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달래보았지만 정말 짜증이 났다면서요. 도대체 왜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냈죠. 전 여행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꼭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는 아이도 힘들 거고 난처한 가족들도 힘들 테니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전 요즘 우는 아기를 만나면 들려주는 노래가 있다고 하자 신디가 뭔지 궁금해 하더군요. 전 아기상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세계 최초로 100억 조회수 이상을 돌파한 아기상어 영상은 국경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한 번은 음료수와 과자로 아이의 관심을 돌리려다 잘 되지 않았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기상어를 불렀는데 아이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놀라웠고 제가 부르는 노래에 아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었는데요. 여행하는 동안에 휴식을 방해받아 짜증날 법도 한데 제가 아기를 위한 노래를 시작하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아기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준 거죠. 정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유튜브 누적 조회 1억, 최초 100억 호의 조회 돌파로 기네스북까지 오른 아기상어는 싸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만큼이나 인기 있는데요. 영국 오피셜 최다 스트리밍 6위에 등극하기도 하고 영국 오피셜 차트에 국내 음원으로는 최초이자 싱글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기상어 이야기를 하자 신디는 난데없이 한국은 베끼기를 너무 잘한다고 말하더군요. 아기상어도 북미권의 구전 동요를 한국이 베낀 거 아니냐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스시를 베껴서 김밥을 만들고 한풀을 베껴서 한복을 만든다며 어이없는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근거를 대며 이야기해줘야 반박을 못할 것 같아 자료를 제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기상어는 북미권의 구전 동화를 편곡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즉, 아기상어는 표절이 아니며 저작권 침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는 것을 듣고 한국인이 뇌물을 준 것 같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표절은 중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표절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엠넷의 프로듀스 101을 표절한 우상 연습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았고 유사도가 무려 88%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포스터까지도 똑같이 베낀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팬뿐만 아니라 현지 네티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스터의 배경, 쇼파에 나란히 앉은 주인공, 포즈, 의상, 컨셉까지 매우 유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고 따라하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절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표절이라도 해서 축구를 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표절한다고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축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말이죠. 제 말이 충격적이었는지 그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이야기한 김밥도 한복도 모두 대한민국이 원조야 라며 말했습니다. 김밥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으며 밥과 다양한 재료를 김으로 싸서 먹는 대한민국의 식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밥이랑 김만 같지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가 완전히 다른데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시는 초반용식 초로 양념한 밥을 사용하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한 밥을 사용하며 김밥에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계란, 고기를 넣는 반면 스시는 생선이나 해산물을 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김밥과 스시를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래도 한푸와 한복은 너무 비슷하다라고 말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한복이 중국의 한푸와 비슷하다니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한복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해 왔어요. 한복의 디자인과 스타일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한푸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복은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독자적인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라고 물었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전통 음식과 옷 등 문화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기상어 이야기에서 김밥과 한복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모르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참 밝은데 너무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축구 티켓을 구매하고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저와 같이 티켓을 구매하여 직접 경기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TV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와 같이 뒤늦게 한국 축구 팬이 된 사람도 이번에 열심히 응원을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축구팀을 더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 축구 경기를 매우 특별한 사람과 함께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그렇게도 제가 승무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셨던 아빠는 지금은 딸 덕분에 정말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며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힘들게 축구를 예약한 이유도 아빠와 함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랍니다. 다음에 아빠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